저는 핵과학자이자 중이온 가속기 제어 시스템 연구를 하는 최숙 박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긴장됩니다. 네. 매부쇼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오셨겠죠? 유튜브에서 좀 몇 번 보긴 봤는데 제 주위에 그 팬들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까? 예, 자주 보기는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인재가 진짜 많다. 과학 인재가. 맞아요. 예. 근데 이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왜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는지 예.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인재가 왜 과학자가 되기보다 의사가 되기를 원하는지 이 정말 중요한 얘기였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말이 너무 많은 거야. 말이. 원래 최 씨가 말이 많아요. 아니 최욱, 최겸. 왜 그러냐면 그런 자리가 많지 않으니까 그쵸. 아마 네, 다 맞습니다. 쏟아내셨겠죠. 예. 그때 그 장면 아주 짧게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요. 함께 보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예. 저도 7살 때부터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과학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구직인데 지금 해고당했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직전에 뭐 우수연구원상까지 줘놓고 해고를 시키시더라고요. 예, 하여튼 나중에 해고 문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그러면 국내에 있는 과학자들 해외로 이주를 하는가? 네. 그리고 왜 과학자들이 의대를 가려고 희망을 하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툭 잘랐어요. 진짜 그냥 나 뭐 더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봤는데 진짜 너무 그냥 길어. 끊어버렸어? 너무 길어. 너무 길어서. 예. 나는 본인이 대통령인가 했어. 근데 솔직히 진짜 중요한 얘기를 다 하신 예, 거거든요. 예. 아니 근데 실제로 과학계에서 대부분은 이제 연구만 하신 분들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목소리를 잘 내는 분들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번엔 조리 있게 좀 예. 길게 목소리를 내셔서 현장 목소리를 다 내주셨죠. 저는 감사했죠. 말씀이고. 네. 혹시 그때 말씀 나누고 뭐 현실적으로 좀 바뀐 부분이라든지 변화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저는 잘 몰랐지만 예. 전 국민들이 좀 많이 알아봐 주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이슈화가 됐다는 그랬었죠? 소식을 또 깜짝 놀랐습니다. 예. 깜짝 놀랐고 사실은 그날 이제 대통령님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서 AI 우리 하정우 수석님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명함 주고 받고 인사하고 자료 주고 받으면서 앞으로 소통하기로 했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오늘 보내드렸어요. 1차적으로 보내드렸고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이 와서 담당자하고 조금 자료 보시고 추가적인 논의를 좀 같이 하자 이렇게 그러니까,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보낸 내용이 대한민국 과학계의 문제점들 관련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때 이제 대통령님께서 살펴보라고 하셨던 게 이제 제 해고권과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따로 챙겨봐라 이렇게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 내용하고 네. 과학계에 대한 제언 그리고 기초과학연구원에 대한 제언. 네. 예. 오늘은 뭐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는 배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중요한 날인데 네, 네. 뭐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네,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신 김에 저는 네. 근데 진짜 궁금했거든요. 네. 그리고 너무 중요한 이야기니까 뭐 아주 길게 해봐야 어차피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대한민국 이 과학계 네. 핵심적으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신뢰와 안정성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결국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 플랜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어쨌든 뭐 10억짜리든지 5억짜리든지 연구 플랜을 프로젝트를 주고 그것을 이제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제가 프로젝트를 따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5년짜리든지 10년짜리든지 연구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네. 중간에 우리 이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연구자들을 연구 카르텔로 만든 다음에 네. 연구비를 갑자기 삭감해 버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추진하시던 연구들을 다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 관련해서 되게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받은 노벨상 유력 후보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예산 삭감 자기는 안 듣겠지 전화했는데 그 담당자가 축하드린다고 다른 분들보다 예산이 덜 깎였다고. 아니 그 페브로스카이트라고 엄청난 연구 논문 그 쓰신 분이 계시거든요. 유력 후보인데 그분이 덜 깎였다고 축하 전화를 받았다고 어이가 없다고. 윤석열은요
대한민국 현재도 죽였지만 미래까지 죽였어 윤석열. 아니, 다 박살내놨어 대한민국을. 아유 진짜. 죄송해요. 저랑 좀 악연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리고 이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했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난리가 났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회복시켜준다고 하는 것이 깎았던 예산을 회복시켜서 연구를 할 수 있게 해준 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들. 본인이 원하는 방향의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프로젝트들의 예산을 늘려주고. 그랬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깎였던 연구 예산들이 복원된 게 아닙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실제 외부에서 볼 때는 정부에서 홍보할 때 연구비 다시 삭감했던 거 원복했다 이렇게 홍보를 해가지고 마치 원복된 것처럼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목소리가 왜 안 들렸지? 아니 작년에 말했는데 입틀막 하고 그냥 카이스트에서 그냥 내쫓았잖아요. 맞습니다. 미친다. 소통 진짜.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 진짜 윤석열이가 우리 미래까지 다 죽였어, 진짜. 예. 아니 근데 윤석열이가 뭐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다 죽인 거는 뭐 다 세상이 아는 일인데 윤석열 이전에도 대한민국 과학계가 천국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정부가 뭐 그렇게 이상한 정부도 아닐 테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훌륭한 인재가 있지만 대한민국 과학은 세계적이지 못한 그런 이유를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는 우리 환경이 이렇게 좋은 연구자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연구자들이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다만 가장 좋아하는 건 흥미롭고 재미있게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파고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안정성입니다. 안정성. 실제로 뉴턴이나 위대한 연구를 하셨던 분들 대부분이 경제적인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여유 있는 시간, 여유롭게 깊이 사색하고 어떤 성과를 내지 않아도 되는 하지만 재미있는 일을 찾아서 하시다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노벨상도 타시고 역사를 바꾼 위대한 발견들을 하셨거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런 거 지원해줘야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이 젊은 연구자들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첫 번째가 임금과 고용 구조입니다. 고용 구조가 우리 연구자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나면 박사학위를 받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졸업하고 나서도 안정적인 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대부분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포닥하시면 대부분 다 비정규직입니다. 그 고급 인력인데. 맞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다 외국으로 빠져나가죠.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외국으로 가겠죠. 맞습니다. 비정규직에다가 두 번째는 거기에 그러면 비정규직이면 임금이라도 충분히 줘서 뭐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연구를 하고 또 옮겨가서 다른 연구를 할 수 있게 연계시켜서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국내 연구계가 굉장히 작아요. 풀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특정 연구를 하다가 다른 프로젝트를 옮겨가기가 쉽지가 않고 두 번째는 임금 구조도 굉장히 작습니다. 비정규직에 임금이 적다 보니까 연구자들이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고 나서도 사실상 가족을 먹여 살리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외국 가는구나. 상당히 많이 가죠. 예.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놓고 맨날 우리나라는 모든 정부가 뭐 미래, 과학, 산업 이런 얘기 하니까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네. 맞습니다. 뭐 이분들이 뭐 타워팰리스 살게 해달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굉장히 고용이 불안하네 생각보다. 박사라고 하는 고급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 실태조차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왜냐하면 그 구조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고용되어 있는 포스닥, 박사 후 연구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초기 연구자들, 젊은 연구자들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중견 연구자급으로 조금 성장은 했는데 연구기관에서 기간제나 위촉직으로 일하시는 분들 사실상 정규직하고 비슷한 업무들을 다 하시거든요. 책임을 가지고. 그런데 비정규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들에 대한 TO를 관리합니다. TO를 원하는 만큼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 연구에 이번에 50명이 필요합니다. 그럼 50명을 쓸 수 있게끔 연구비가 있어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아니라 TO를 정부에서 관리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너희 기관에 연구자로 뽑을 수 있는 사람 2명 줄게. 그러면 정규직 자리는 2개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하시는 분이 생기면 그 자리 정도. 개판이네. 네, 맞습니다. 개판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구자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럼 이제 연구자들도 먹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연구자들이 상당히 똑똑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방향만 조금 틀면 의대로도 가실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뭐 공대 쪽이나 또는 해외로 가시면 또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한국 연구자들이 굉장히 똑똑하고요. 부지런하고 손도 빠르고 굉장히 연구를 잘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속상하네. 그 우리가 인재를 뺏기는 거네. 그런 맞습니다. 식으로.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게 결과가 바로바로 안 나오다 안 보니까 나오죠.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베이스죠. 예, 그게 베이스죠. 그게 아주 올드한 사고 방식이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PBS 제도라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제도인데 예. 프로젝트 베이스 이 프로젝트로 기반을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어떤 연구비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연구기관도 그렇고 우리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도 그렇고 어떤 프로젝트가 5억짜리 프로젝트가 떴다. 그러면 지원서를 다 내가지고 당첨이 되면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이제 연구자들을 투입시키는 겁니다. 예, 비정규직 연구자들을. 그리고 결과물을 내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로젝트들이 조금 장기 연구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 좀 충분히 주고 네. 장기 뭐 10년, 20년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프로젝트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억 5천, 뭐 2년, 3년짜리 그나마 그러니까 교수님들이나 연구소에서도 그런 프로젝트를 몇 개씩 해야 되냐. 한 연구자, 핵심 연구자, 책임 연구자가 프로젝트를 많게는 예전에는 10개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제한을 둬가지고 한 5개 정도. 그러면 1년 동안에 우리가 써야 되는 보고서만 해도 들어갈 때 보고서, 연말 보고서, 그다음에 최종 보고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서 쓰다 끝나고 프로젝트를 따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연구자들급이 진짜 중요한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구조되지 않습니다. 아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어. 아니 과학자 중에 또는 뭐 과학계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우리 최숙 박사님 말고 또 있어요? 예, 대전에 가면 연구기관들이 많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예. 출연 연구기관이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공공연구노조가 있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한 3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노조인데 노동조합에서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항상 대변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정감사 전에 정책 요구안도 제출하고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정책 요구안 제출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이렇게 꾸준히 해왔는데 항상 초반에는 PBS 제도를 개편하자 이렇게 해서 논의가 많이 되기 시작합니다. 논의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 내용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다고 봐요?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PBS 제도를 고치려고 하면 일부 연구자들은 PBS 제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미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PBS 제도를 다 반대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충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 그 벽을 넘지 못해. 그러면 그것들을 생산적인 논의를 거쳐서 일부는 존치를 하더라도 어떤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면서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것들이 그냥 논의의 대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그리고 특정 그룹의 목소리만 대변되는. 대체적으로 이제 기관장님들 같은 경우는 PBS 제도를 좀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기관에서 연구비 받아와서 본인들이 조금 좋아하거나 성향에 맞는 또는 본인이 어떤 방향을 정하고 있는 투자 방향 또는 기술 투자 방향에 대해서 조금 프로젝트를 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권한들이 생기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연구소나 연구원의 원장님들 목소리가 대체적으로 크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장 연구자들보다. 이제 좀 알겠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으로 가기가 딱 좋네. 그러나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망해가는 거지.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고 말하면 조금 이제 기분이 나쁘실 수 있지만 무슨 연구계에서도 기득권 또는 어느 정도 기반을 갖추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기존을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하시고 그렇지. 그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젊은 연구자들은 이 구조 속에서는 이 스타가 나올 수가 없어.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스타 나올 수 없어. 알겠습니다. 네. 좋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알려져야 네네네. 이게 또 여론이 형성되잖아요. 정치인이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것도 합니다. 예, 저도 제가 뭐 국정감사 뭐 참고인으로도 많이 출석을 해봤지만 제가 이제 과학자 입장에서 우리 이제 기초과학연구원이나 중이온 가속기 구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앞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들 또는 조금 개선돼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가서 설명하고 말씀을 드렸을 때 국회의원, 시민 그리고 정부 관료들까지 단 한 사람도 반대하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을 들고 제가 나갔을 때 기관 내에서는 또 이제 본인들 방향이 기관 운영자들 입장에서 방향이 있으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방향이 맞지 않은 저 같은 연구자들은 기관 내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히거나 예, 그래.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쉽지 예. 않겠네. 예. 알겠습니다.